그 논문 일저자 문제 한번 얘기해 보려고. 명승건 소장님. 예? 지금 암센터에 뭐 가장 잘생겼다고. 검진센터장입니다. 다시 처음처럼. 국립암센터의 센터장 명승건 교수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승건 TV를 운영하고 있는 의학박사 가정의학과 명승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요렇게 해줘야 지금 한 3,600명인데 이제 한 10,000명 정도로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직에 있는 분들 중에 그런 식으로 몰아세울 거 아니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뭐 근엄한 표정으로 고등학생이 왜 일저자야 주구장창 외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분야별로 또 다른 거 아닙니까? 이 의학 분야에서 그 정도를 말할 수 있는 연차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아. 안 해. 왜 나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이유는요. 예. 왜 안 하는 겁니까? 교수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알 거 아니에요, 딱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의학이란 논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 그렇겠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분야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분야 다르면 또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많고요. 판단들이 다 다릅니다. 혹은 아는데 내가 왜 굳이 그 일까지 나서가지고 위험 부담을 아느냐 이런 사람들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2주 만에 논문 어떻게 일저자가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판하는 의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논문을 안 쓴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제가 몇몇 글을 보니까 다 어디에서 개업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2002년도에 개업을 했다가 망했거든요. 그때까지는 논문을 쓸 일이 없거든요. 개업하는 사람들은 논문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겠죠. 2007년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79편의 논문을 썼어요. 이런 거 확 놀래줘야 되는데 이거 반응이. 그러니까 이게 그 논문의 저자란 게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주저자, 그다음에 이제 교신 저자가 있어요. 책임 저자라고도 하고 똑같은 말. 그거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공동 저자가 있습니다. 대개 그 연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전체적인 아이디어도 만들고 이제 연구비까지 마련하고 이런 가장 책임자가 바로 교신 저자 권한을 갖습니다. 그걸 장영표 교수가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일저자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제1저자를 결정하는 방식은 학문 분야마다 다르고요. 의학 분야도 다르지만 대개 연구에 참여를 하고 실험에 참여하고 분석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논문 초안, 드래프트라고 보통 얘기해요. 초안. 이 의학 논문은 4개로 되어 있어요. 배경, 그다음에 방법, 그리고 결과, 마지막에 토론.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4개는 틀이 어느 정도 다 있어요. 템플릿이라고 그 초안을 전혀 논문을 안 써본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 지식 있으면 주면요. 템플릿이라는 게 존재해요? 템플릿이라는 게 다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79편 썼으면 템플릿이 항상 MS 워드로 있습니다. 대략 흐름들. 주제는 다 나왔고 그 내용은 템플릿 안에다가 일단 그렇죠. 이제 그 문장 바꾸고 이제 참고문헌 찾아서 내용을 풍부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를 1차적으로 초안을 작성하면 문법 틀릴 수도 있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교신 저자와 공동 저자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교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가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영어로 만든 거를 이제 외부의 잉글리시 에디팅 컴퍼니에 보냅니다. 거기다 주고 돈 주고 교정을 하게 해줘요. 콩글리시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논문이 하나 완성이 되는데 그러면 일저자는 누구한테 주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논문 시중에 참여하고 초안을 작성한 때는 보통 일저자를 줍니다. 보통은 통상 그렇다. 네. 그럼 여기서 확인할 건 일단 그 당국대 교수 이야기로는 실험은 참여했습니다. 학생이 했다. 논문을 가져오셨던데 논문 내용을 쭉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논문의 실험 내용이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것은 설명을 좀 듣고 하면 고등학생이 충분히 이해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충분하죠. 실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용이 뭡니까? 네, 이게 주제를 보면요. 이게 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 ischemic encephalopathy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해가 안 되네. 네. 설명을 해볼게요. ENOS는 뭐냐면 거기에 내피세포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서 NOS라는 효소를 분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효소를 분비할 때 이 유전 정보 염기가 3개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라도 틀려지잖아요. 기능을 못하게 돼요. 페리네이털이라는 거는 출산 전후로, 하이폭식이란 말은 산소가 적다는 뜻이고 이스키믹은 혈류가 적은 거예요. 엔세팔로패시라는 건 뭐냐면 뇌에 병이 생겼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뇌에 혈류가 줄어들어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면 뇌가 망가져 버리거든요. 이런 태아에 있어서 이런 병을 유발하는데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서 더 잘 생기는 건 아니냐. 그래서 결론은 이게 뭐냐면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 당국대 소아과에 이런 병으로 입원했던 애들 한 37명인가 그 정도 되고 정상인으로 태어난 애들 51명을 비교를 한 거예요. 뭘 비교를 했겠어요? 유전자형이 어떻게 다르냐. 그걸 알아본 논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혈액 샘플이나 아니면 DNA를 미리 그 당시에 연구원들이 다 모아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논문을 쓸 때는 주제 좋은 거 있으면 그 샘플 있잖아요. 그거 갖고 돌려요. 여기서 유전자형 변이를 확인하는 거를 PCR이라는 방법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DNA 이게 샘플이 적으니까 증폭을 많이 하게 되면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양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을 아마 이 조양이 배웠을 거예요. 이거는 뭐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이렇게 한 몇 시간 정도만 하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샘플 규모가 91명 정도였으면 뭐 3일 안에는 다 일단 실험은 끝나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픈 설명을 아이들과 내가 잘했네. 예. 그렇죠. 아픈 아이들과 안 아픈 아이들의 혈액 샘플을 이미 2002년부터 복원한 게 있었어요. 그걸 이제 여러 실험에 썼을 수 있는데 그 해는 어떤 유전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 비교해 보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방식으로 그 증식을 시켜 배양하는 네. 그거는 몇 시간이면 배울 수 있고 네. 그런 다음에 통계 처리를 해서 그 결과치를 내는 거. 고등학생 1, 2학년 수준인데 특목고나 뭐 과학고 이런 애들은 이제 설명을 제가 해본 적도 있는데 네. 보면 정말 이해도가 다릅니다. 얘네는 영어는 기본으로 잘하는 데다가 생물학적 지식도 생물 좀 공부하면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언론 자체 그 보도가 너무 기레기들 가짜 기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 정보도 진짜인지 모르기 때문에 확답은 저는 못 내려요. 조양이 왜 실험에 참여했고 이른바 윤문을 했다고 그러는데 추정컨대 이런 거예요. 책임저자인 장영표 교수님은 교신저자를 갖고 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명이 공동저자고 조양이 1저자로 지금 돼 있거든요. 4분 중에 한 분은 다른 과 교수고 또 한 분도 다른 과 교수고요. 두 번째 있는 분은 박사후 연구원. 추정컨대 저 두 번째 있는 저자분께서 이 고등학생에게 PCR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줬거나 다른 여러 가지. 자, 교수가 직접 그랬을 리는 없고 아마 저 참여한 포닥이 거의 그랬을 겁니다. 그랬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갖고 가르쳐줬고 나머지 교수 두 분들은 약간 이 주제와 관련한 도움을 주는 저자로 참여한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인터뷰 자료만 갖고 봤을 때는 어떻게 장 교수님이 얘기했냐면 이 고등학생은 실험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논문을 윤문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신 빼고 나머지 저자 중에 가장 기여한 사람이 보니까 자신이 판단하기에는 이 조양이었기 때문에 1저자로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줬다. 이게 지금까지 인터뷰입니다. 그러죠. 그럼 그게 진짜 말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걸 외부인들이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저 나머지 조양을 빼고 나머지 분들에게 과연 1저자 자격을 줄 수 있을까? 못 주거든요. 왜? 왜냐면 원문은 교수가 책임저자 장 교수가 썼고 나머지 공동저자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기여도가 아주 많지 않은데도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비일비재해요. 솔직히 기여를 하셨어요. 충분히 공동저자로서의 기여는 했는데 제1저자로의 기여는 약간 애매한 상태란 말이죠. 박사후 연구원 그분도 가르쳐준 건 했겠지만은 기술을 가르쳐준 거지. 실험을 하거나 기술을 가르쳐준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애매하긴데 저 같았으면 제가 교신저자랑 제1저자 2개 다 가졌을 거예요. 저는 욕심쟁이에요. 그리고 고등학생은 가장 기여를 많이 했다면 공동저자 중에 가장 1등. 근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공동저자도 고등학생 안 된다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자, 그러면 대충 이해했어요. 네. 실험은 고등학생도 이해할 만한 수준의 실험이 맞고
그리고 몇 시간 배우고 며칠 왔다 갔다 하면서 직접 해가지고 통계 내는 것도 통계가 뭐 프로그램이 하는 거니까. 통계도 네.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이런 거는 일일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SPSS라고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래, 프로그램 하는 명령만 거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자 실행하는 데는 고등학생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개념을 이해하는 데도 어렵지 않고 문제는 기여도인 거 아닙니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대충 정황을 보아하니 그 실험도 직접 하고 영어 윤문에도 기여했으니 나머지 중에는 얘가 그래도 제일 많이 참여한 것 같으니까 일조다 줄까?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한 10여 년 전쯤에 10여 년 전부터 논문 많이 쓰였다고 하니까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논문 참여하고 일저자하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그때가 제가 보기에는 피크였을 것 같아요. 아, 피크였어요. 2007년부터 2013년까지가 피크였어요? 입학 사정관 제도가 확 도입이 되면서 네. 학생들 그 스펙에 네. 논문까지도 교육부가 인정을 해줬었어요. 그게 문제가 많다, 무슨 사교육이다 이래서 2016년부터 네. 논문 뭐 썼다 이런 얘기 못 쓰게 됐어요. 그러면 2010년으로 돌아가자면 그렇죠.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때 고등학생 일저자 찾아봐라 많을 거다라고 하던데 그거 맞아요? 제가 추정컨대 100건 이상도 전체 대학 다 따지면 꽤 될 거예요. 심지어 뭐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막 비판을 집회에서 했지만 그 친구도 제1저자 하나, 공동저자 하나. 저일저자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전혀 그렇지는 않죠. 저는 장 교수님 얘기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됐죠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건 교신저자 맘이니까. 그러니까요. 실제로. 근데 교신저- 전혀 기여도 안 했는데 이름만 올린 거. 그거는 범죄, 그건 나쁜 행위죠. 네.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제가 뭐 들은 안에서는 기사에 의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당국대병 그 연구소까지 서울에서 계속 출퇴근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친구들도 같이 참여했었는데 어떤 친구들은 뭐 한 2, 3일 만에 그냥 힘들다고. 왜냐면 참여 안 그렇게까지 안 해도 했고. 됐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리고 2주 짧은 게 아닙니다. 실험은 당연히 한 2, 3일, 3, 4일 만에 끝냈을 테고 추정컨대 네. 아마 그 초반 작업들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너도 한번 이렇게 한 거다 연구로는 그러면서 경험해봐라고 줬을 테고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똘똘하게 잘 쓰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정도면 일제자 줘도 되겠네 교제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문과 실험에 기여했다면 네. 그 교사 자신의 판단으로 일저자를 주는 것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럼요. 그거는 공동저자는 기본으로 가능했을 것 같고요. 충분히. 근데 제1저자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들마다 혹은 연구자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참고로 제가 오늘 오기 전에도 연구소에 요거 네. 유전자 하는 선생님이랑 한 3분과 점심 네. 먹으면서 했는데 다들 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니 뭐 고등학생, 대학생 누구든 간에 방학 때 인턴 이렇게 와서 PCR 배워갖고 하는 거 되게 쉽게 하거든요. 지금도. 그 다음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제 보면 우리가 인용이라는 게 있어요. 인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논문이? 2009년도에 발표내고 지금까지 2번 인용이 됐어요. 이 논문이.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런 걸 굳이 꼭 보여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의 논문들이 얼마나 많이 전가요? 인용되었는가. 전가요? 예. 여기 보면 이제 2012년에 발표한 논문인데 뭐 416회 인용이 되고 그러면 7년이면 77이 40. 그러니까 뭐 이거 좀 대단한 거니까 고등학생이 할 정도는 수준이 안 되군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 교수들끼리도 그거 뭐 대단한 논문 아니라면 일저자 하는 거에는 그렇게 기여하고 뭐 논문 쓰는 거 참여했다면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다.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그 의학계에 계신 분들 하더라고요. 이거 그렇게 문제 아니다. 일저자의 기여도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교수가 판단하는 것이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실험도 간단한데 뭘 윤문 쓰고 실험 컨셉을 이해했고 이 설계를 이해했고 자기가 무엇을 썼는지 이해했다면 뭐 가능한 얘기인데 뭐 불가능한 것처럼. 네, 근데 이거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몇 시간을 유전자 다양성 이런 얘기 그런 공부까지 다 한 거로 좀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국 교수 딸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딸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컸을 것 같은데 아예 이게 문제가 안 상황이 됐겠죠. 상하다 보니까 네. 그걸 완전 나쁜 사람 취급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낙마시키려고 몇 명이나 지금 싸우고 왔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로는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계속 고등학생이 이걸 어떻게 준비해서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야? 2주 만에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그죠. 와, 그 2000년, 2004년도에 그런 샘플도 모으고 와 이런 주제의 연구를 어떻게 고등학생이 일저자로 써? 그런데
아까도 제가 했지만 논문이란 건 일저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일저자도 역할을 하고 공동저자도 역할을 하고 교신자도 이렇게 협업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게다가 시료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그 책임은 교수한테 물어야 될 일인데 만약에 조국 교수가 그 교수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 딸 일저자 주는 게 좋을걸? 했다든가 주면 돈 줄까? 이렇게 했다든가 이런 내용이면 내 모르겠어. 그냥 그 교수의 결정인데 그 교수의 결정이 옳았냐고 논쟁이 있으면 또 모르겠어요. 이게 왜 조국 교수 후보 자질하고 연결돼가지고 계속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냐 이거지. 지금 그건요 대부분의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누구 교수한테 가서 일저자 좀 시켜서 이런 사람 없다고 저는 봐요. 아니 그건 말도 그건 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절대 안 주죠. 그걸 어떻게 줘요? 그 자기 연구 논문 성과 그걸 아무 기여도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네. 조국은 그걸 했다고 상정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상정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사들이 그렇게 쓰니까 국민들도 그냥 그것만 보고 흥분해갖고 좌우도 제대로 안 보려고 그러고 또 저처럼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면 너 뭐 조국 실드 치냐부터 뭐 욕을 하고 난립니다 지금. 제 유튜브 명승권 TV 들어와갖고 댓글에 막 와 그래서 막 그런 댓글은 제가 다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댓글은 좋은 댓글만 남아 있습니다. 교수님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명승권 TV 구독, 좋아요. 몸은 괜찮아. 근데 장사를 못해.